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중에서 이제 사회 과정 이론, 그 사회 과정 이론적 관점, 여기서 이제 사회 학습 이론적 관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 과정 이론적 관점에 이제 하위 이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사회 과정 이론적 관점 우리 앞에서 좀 봤었죠. 사회 과정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 상호 간의 접촉 및 개인의 사회적 경험의 과정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으려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는 개인이 접하는 사회와 과정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게 되는 그런 범죄 원인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을 둘러싼 주요 사회와 기관의 역할, 그래서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기능, 개인과 사회와 기관 간의 상호작용 등을 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정 이론은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법과 규범을 위반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범죄성은 생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가 혹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가를 분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의 대상이 개인이기 때문에 분석의 수준이 굉장히 미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과정 이론적 관점에서는요, 범죄적인 행동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 및 사회화 과정에서 이제 학습이 된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이어서 곧 보게 될 것이 사회 학습 이론이고요. 그 중에서도 학습과 범죄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론인 서덜랜드라는 학자의 차별적 접촉 이론을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 이론으로 볼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집단적인 상호 관계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개인의 사회화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집단을 이제 뭐 가정, 친구, 학교, 직장, 기타 동일시하는 중거 집단, 종교, 신념 이런 것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집단은 구성원들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행동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과정 이론은요, 결과적으로 범죄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되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적인 자아 개념은 후천적으로 어디까지나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범죄적인 행동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약한 자아의식을 가진 개인은 좀 더 빨리 그리고 더 강하게 범죄로 이끄는 사회적 경험에 빠져들게 되고요. 범죄를 지속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 과정 이론적인 관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학습과 범죄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에드윈 서덜랜드가 굉장히 대표적인 그 학습 이론가거든요. 이 학자의 이제 그 차별 접촉 이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에드윈 서덜랜드가요, 원래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이론가로 그 범죄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요. 이제 범죄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또래 집단 청소년 비행 이론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년 범죄론이나 뭐 청소년 비행론 이런 데서 굉장히 유명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학자이기는 하지만 어디서 더 유명하게 언급이 되고 있냐면
조직범죄론이나 화이트칼라 범죄론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조직범죄론이나 화이트칼라 범죄론, 그러니까 뭔가 범죄성이라는 것이 그 내부 집단, 그 특정 집단에 의해서 학습되어지는 것, 예, 끼리끼리 모여서 학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집단에 따라서 뭔가 차별적으로 조직화, 집단 조직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서덜랜드는 화이트 칼라 크라임이라는 그 용어를 만든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차별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지금 이제 범죄학이라는 그 영역 자체가 번역이 이제 교과서에 따라서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그동안은 번역이 되어 왔었는데요. 뭐 차별 교제 이론, 뭐 교과서에 따라서는 차별적 교제 이론, 뭐 차별적 접촉 이론, 뭐 분화적 접촉 이론, 뭐 분화적 교제 이론 여러 가지로 이제 막 그 번역이 되어 왔는데 어느 정도 지금 차별 접촉 이론으로 통일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차별 접촉 이론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통일이 된 것 같고요. 네, 이 이론으로 지금 굉장히 그 학습 이론의 대표 이론으로 지금 꼽혀지고 있고요. 예, 이 사람은 그 1939년에 그 앞서 우리가 그 사회 구조 이론에서 봤던 사회 해체 이론 그리고 문화 전달 이론을 토대로 차별 접촉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범죄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차별적 사회 조직 그리고 차별적 접촉. 예, 그래서 그 이 사람은 일단 사회를 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그 의문을 크게 가집니다. 첫 번째 의문은 왜 사람의 집단에 따라서 범죄율이 각각 다를까? 우리 사람 한 이게 교실을 보더라도요, 강의실을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한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딱 이렇게 집단을 딱 이렇게 형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50명이 되는 사람들의 집단이 50명이 전부 다 똑같은 난이도와 똑같은 강도로 어울릴 수가 없단 말이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끼리끼리 조직화가 되더라는 말이죠. 서로의 성향과 서로의 관심사와 서로의 선호도에 따라서 끼리끼리 조직화가 되어가는 그런 그 경향을 보이더란 말이죠. 이걸 갖다가 집단에 따라서 뭔가 이게 조직화가 되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죠. 예, 차별적 집단 조직화 혹은 차별적 사회 조직화 경향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포커스를 범죄에 이제 좀 맞춰서 보자면 우리 사회는 이제 이분법, 범죄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분법적으로 나누자면 우리 사회 집단은 범죄에 좀 가까운 집단과 범죄의 거리가 먼 비범죄적 집단으로 차별적으로 조직이 되더라는 거죠. 양분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전제가 따릅니다. 우리 사회에는 두 가지의 가치가 있다. 범죄적인 가치와 비범죄적 가치 두 가지가 있다. 예. 그래서 범죄적 가치를 더 가까이 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에 비범죄적 가치를 더 가까이 하는 집단이 있다. 예.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부 사람들은 범죄자가 될까? 예, 이것을 이제 궁금해 하더라는 거죠. 자, 개인의 범죄성은 그 개인의 차별적 접촉에서 기인을 하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왜 범죄자가 되는가?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범죄적 집단이 더 차별적 접촉을 더 많이 했을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범죄적 가치를 중점으로 두는 집단에 접촉을 많이 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범죄적 집단에 차별적으로 접촉을 더 많이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제를 내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서덜랜드는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차별적 사회 조직과 차별적 접촉의 두 가지 개념을 제시를 했고요. 차별적 사회 조직이라는 것은 사회 조직을 범죄적 전통을 가진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으로 구분한 뒤에 이중 범죄적 전통을 가진 집단 내에 속할 때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차별적 접촉이라는 것은 범죄 행위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게 되는 구체적인 인과 과정을 지칭한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덜랜드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범죄라는 것은 개인의 범죄를 행하는 사람이나 법을 준수하는 사람과의 차별적인 접촉의 결과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차별 접촉 이론은 사회에 이제 두 가지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사회에는 법 위반의 호의적인 가치와 호의적이지 않은 가치 두 가지가 모두가 존재를 하는데요. 개인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법 위반의 호의적인 가치나 태도를 학습하게 되면은 비행의 가능성,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자, 비행이라는 것, 범죄라는 것은 학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행 친구와의 접촉이 이제 범죄나 비행의 주요 원인이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조직 범죄나 화이트 칼라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인데요. 물론 이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라 그 범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오늘날도 굉장히 잘 설명이 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날도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고 있는 이론이긴 한데 이 이론이 또 어디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느냐, 또래 집단, 친구 집단에 의해서 쉽게 범죄를 학습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청소년 비행 이론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별접촉 이론은 조직범죄 이론, 화이트 칼라 범죄, 그 다음에 소년 비행 이런 데서 굉장히 유용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 범죄 사회학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더 이어서 보자면 서덜랜드는 이제 그 범죄라는 것은 정치적 또는 법률적 과정이 아니라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행위라고 주장을 했고요. 범죄 동기나 기술, 범죄적 행동에 대한 태도, 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 같은 것들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서 배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9가지 명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이게 이제 직역을 한 거라서 이제 좀 용어가 좀 어렵게 여러분 느껴지실 텐데요.
설명을 좀 곁들여서 좀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이게 명제가 9가지 명제가 있어요. 차별 접촉 이론의 9가지 명제. 첫 번째. 근데 이제 보자면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그 명제는 아니니까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범죄 행위는 학습된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범죄 행위는 학습의 결과이다 라고 되어 있죠. 범죄 행위는 학습의 결과이다. 비슷한 이야기죠. 그쵸? 네, 범죄 행위는 학습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앞에서 봤던 생물학적 원인론과 심리학적 원인론과 굉장히 차별화가 되는 거죠. 거기서는 범죄 행위는 타고나는 거다, 아니면 뭔가 영향을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심리학적 영향을 받거나 타고나는 거거나 유전을 영향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유전이거나 뭐 심리적 영향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생리적인 뭐 영향 이런 거 전혀 없다라는 거죠. 후천적으로 배워서 되는 거다 라고 지금 후천적인 영향을 100% 지지하고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제를 가볼까요? 두 번째 명제를 가보면 자, 범죄 행위는 되게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의사소통 과정. 의사소통 과정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학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서는 이제 또 이게 번역하기에 따라서 이제 비슷한데 번역하기에 따라서 좀 표현이 다르게 된 거예요. 범죄 행위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나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나 접촉 등의 상호작용, 예. 그래서 의사소통. 근데 이게 오늘날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게 1939년에 발표된 이론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교통통신의 발달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덜 됐을 시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넷도 없었을 시기고 기껏해야 이제 신문, 라디오 정도 그 정도밖에 발달이 안 됐을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간관계를 통한 의사소통을 통한 발달, 그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제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와닿았을 시기죠. 예. 근데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 방법이 가능한 게 오늘날이기 때문에 좀 명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뭔가 대화 아니면은 다양한 교제, 사람을 직접 사귀는 거 아니면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은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접촉하는 것을 중요시했던 과거이기 때문에 2번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라는 거죠. 3번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범죄 행위 학습의 주요한 부분은 친밀한 개인적 집단 내에서 일어난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범죄 행위의 사회화의 주요 대상은 가족, 친구, 친지 등 가장 친밀한 집단과의 접촉이다. 물론 오늘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더 확장이 됐다는 게 문제죠. 예. 가족, 친구, 친지 등의 중요한 집단, 가장 친밀한 집단과의 접촉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유효하긴 한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더 확장이 됐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예. 범죄 행위 학습은 범행 기술의 학습과 동기, 욕망, 합리화, 그리고 태도의 구체적 방향의 학습을 포함합니다. 예, 다 범죄 여기 이제 책에서도 보시면 범죄 행위의 학습 내용에는 범죄의 기법, 동기, 욕구, 합리화의 태도 등이 다 같이 포함이 됩니다. 예.
범죄의 기법, 동기, 욕구, 합리화의 태도 등이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네, 다양한 게 다 포함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동기와 욕망의 구체적인 방향은 법률을 호의적, 이게 이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법률을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보는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학습이 된다. 법률을 호의적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비범죄적 가치죠. 그쵸? 예. 비범죄적 가치, 정상적 가치고요. 법률을 비호의적으로 보는 가치는 뭐예요? 범죄적 가치죠. 예. 범죄에 가까운 범죄적 가치죠. 예.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구체적인 동기와 욕구의 학습은 법규범을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으로 정의하는 것부터 이루어진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갈수록 명제가 좀 어려워지죠? 네. 6번째 명제로 가보시면 법률 위반에 대한 호의적인 규정이 법률 위반에 대한 비호의적인 규정을 압도하기 때문에 개인이 일탈자나 범죄자가 됩니다. 법률 위반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부정적 감정보다 클 때 범죄 행위를 하게 됩니다. 범죄적 가치가 비범죄적 가치를 압도할 때 범죄자가 됩니다.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때 범죄자가 실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7번째. 차별 접촉은 빈도, 기간, 우선순위, 그리고 강도에 있어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차별 접촉의 효과는 접촉의 빈도, 기간, 우선성, 강도 등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범죄 행위를 학습하는 과정은요, 여타의 여러분 일반적인 모든 학습에 관련된 모든 기제를 다 포함합니다. 범죄 행위 학습 기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다른 행위의 학습 기제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거 다른 거 공부하는 거랑 다른 걸 공부하고 숙지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범죄 행위를 배우는 거랑 여러분 일반적인 거 다른 거 시험 공부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표현이 9번째 명제입니다. 범죄 행위는 일반적 욕구와 가치의 표현이지만 비범죄적 행위도 똑같은 욕구와 가치의 표현이므로 그러한 일반적 욕구와 가치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표현이 좀 더 쉬운 표현인 것 같아요. 범죄 행위도 욕구와 가치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일반적 행위와 별 다를 바 없다. 같다. 예. 이게 더 쉬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9가지 명제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험적 연구. 이거 굉장히 지지 많이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 차별 접촉 이론을 적용해서 경험 연구를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유의도가 높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게요. 아까 왜 화이트 칼라 범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범죄와 계층에 대한 편견을 깨버린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중류층의 범죄를 설명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조직 범죄, 화이트 칼라 범죄, 성인 범죄, 청소년 범죄, 굉장히 다양한 범죄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쵸. 예. 사회 구조 이론이 가진 문제점인 중류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에도 이제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도 있습니다. 예. 보시면
왜 처음에 왜 사람들이 차별적 접촉을 애초에 하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일단 부족하고요. 순환론적인 논리의 모순이 있습니다. 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른 비행 친구, 범죄적인 친구와 어울렸고 이 사람은 또 다른 비행 친구와 어울렸고 시작점을 알 수가 없어요. 순환론적인 논리에 이제 빠지게 되는 모순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법 위반 태도의 학습 과정을 이거 어떻게 학습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제시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까 현대사회에 와서는 여러분 접촉이 없이도 저기 그 비행이 일어나죠, 그쵸?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차별 조직이나 차별 접촉 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서 이론적 검증이 어렵고, 범죄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를 행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가 후천적으로 학습될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 요인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간을 지나치게 학습적인 요인, 피동적인 입장으로 평가했다라는 비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네, 차별 접촉 이론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